자, 622페이지 285번. 자, 이번 문제는 가산세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일단 가산세도 입력할 것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자, 이번에도 여러분이 빠르게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제가 한 거하고, 자, 여러분들이 그 이제 어느 정도 알겠다는 느낌이 좀 생기신 분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을지, 깜빡하지 혹은 몰랐는지 아니면 빠뜨리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시험 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현재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따라하게 하시면 본인이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야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뭘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알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내가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 빠뜨리는 게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먼저 한번 해보세요. 본인 해오신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서 보세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일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가산세도 입력할 것. 매출 관련 자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이 있네요. 자,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도 12월 달 거래 1천만 원 있으면 전자든 종이든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부가세 받아서 세무서에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이든 전자든 상관없이 1번 칸에 둘이 다 합쳐서 1억 6천만 원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데 종이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산세가 1천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1천만 원의 1%가 우리는 발급할 때는 종이를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죠. 우리는 법인 사업자라서. 자, 다음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682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620만 원이죠. 공급가액이. 그러면 세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620만 원의 별도. 이거 나누기 1점이라면 되죠. 110분의 100이니까. 자, 그리고 거래처 파산을 이유로 확정된 대손 금액이 440만 원 포함. 동 금액은 2020년 2기 확정 신고 시 적법하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럼 40만 원 공제 받는 거 뺀다는 이야기죠. 세액 공제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0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 다음 매입 관련 자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이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천만 원. 제조 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 화물 트럭이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포함된 가격이래요. 그럼 자, 이걸 제외한 거는 그럼 나머지는 다 일반 매입인가 보네요. 그러면 8천만 원에 800만 원은 일반 매입이고, 트럭 산 거는 2천만 원에 200만 원인데 화물 트럭은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면 되고, 예적신고 누락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 가능한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이 450만 원에 부가세 45만 원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에 반영함. 그럼 뭐 종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부가세 주고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되죠. 그래서 여기에 450만 원에 45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봤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발급할 때에 전자로 꼭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인 거지 꼭 전자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가 아니죠. 만약에 종이를 받는다고 뭐라고 하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이 2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한테는 물건 사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입은 상관없어요. 제가 이런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의무자라고. 수취 의무자가 아니죠. 그래서 받는 거는 발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상대방도 법인이에요. 의무자예요. 근데 나한테 종이를 발행해 줬어요. 그럼 나는 상관없어요. 그 발행한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거지. 가산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받는 거에는 뭐 종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발행하는 얘가 잘못된 거죠. 여기 얘 때문에 우리가 이때 가산세를 맞는 거지. 얘는 상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락한 환급세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세기본보상 가산세는 없고 1%의 종이세금계약서 발급한 이 가산세만 들어와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얘도 끝났죠. 자, 자, 다음 632페이지로 가서 자, 632페이지 회사는 286번 자, 이번 문제는 자, 보시면 이게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하라는 문제죠. 그죠? 그럼 이 내용에서 대손세액 공제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를 다 작성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도 기억해 볼 겸 자, 얘도 두 개를 먼저 작성을 한번 해 보세요. 문제를 보면 세금계약서 과세매출액, 신용카드 과세매출액, 얘는 현금 과세매출액이고 그건 현금 영수증 발급분은 아니죠. 자, 그리고 직수출액이 있고 아래 대손확정은 재화 용역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원래 재화 공급일,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확정신고 기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주식회사 세무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서 2020년 10월 5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죠.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은 대손세액 공제가 되고 주식회사 회계에 대한 받으러움이 2월 6일 부도가 발생했고, 근데 지금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8월 7일이 우리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되는 날이죠. 그래서 자, 얘 둘 다 대손세액 공제가 되네요. 자, 그리고 매입액은 우리 원재료 매입분이 6억 2천, 일반 매입, 업무용 기계장치가 9천, 그렇게 해서 7억 1천만 원이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300만 원. 자,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고 제조업이라 그래요. 현금영수증 그래서 미발급 가산세는 없다. 얘 때문에 이제 누가 뭐라고 할까봐 이제 단서 달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뭐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는데 저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부터 볼게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우리 10월부터 12월이고 지금 5번에 첫 번째 2020년 10월 5일날 대손금이 4,4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세무,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이고, 다음 우리 엄부도는 2020년 8월 7일이 확정일자죠. 5,500만 원, 그리고 회계, 그리고 부도 6개월 경과되었다. 이렇게 쓰면 이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끝이 났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10월부터 12월로 가면 사실 제가 그걸 먼저 작성한 이유가 그럼 얘가 자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작성을 한 거였고, 그럼 매출 자료에서 1번에 9억 7천, 신용카드는 3번에 3천만 원, 그리고 일반 현금 매출은 1,050만 원에 별도, 직수출은 7천만 원. 이렇게 쓰면 매출은 끝이 났고, 자, 매입은 일반 매입액이 6억 2천만 원에 6,200, 세액은 9천만 원에 900만 원. 그리고 예정 신고 시 미환급 세액이 21번에 3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고 저장하면 얘는 끝났죠. 자, 이제 부가신고서 마지막 문제로 653페이지로 가서 288, 17회차 때는 얘가 없었었어요. 자,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과세표준 명세 입력 및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자, 먼저 전체 내용을 보면 매출 내역이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한 게 2,750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 현금 매출한 게 220만 원 포함인데 이는 전액 현금 영수증 미발행액이고,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있는데 2억 5천만 원이고, 이 중 3천만 원은 발급 시기 경과하여 3월 2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대요. 공급 시기가 2월 15일인데 그러면 3월 10일까지는 발급해야 되는 거였죠. 다음 달 10일까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지연 발급이 되죠. 7월 25일 이내는 했으니까.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간 안 했으니까 지연 발급이 3천만 원이 있을 거예요. 자, 매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1억 8천 있는데 이 중에는 업무용 소형 승용차 1500cc의 공급가액 2,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250만 원, 그리고 기계장치 공급가액 1,3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30만 원이 포함된 거다. 그럼 1억 8천 중에서 3,800만 원은 고정자산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나머지만 일반 매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확인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자, 일기 예정인 1월부터 3월, 자, 신용카드가 2,500만 원이고 현금 매출이 200만 원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2억 5천만 원. 예, 지연 발급이든 뭐든 일단 매출세 받은 건 내야 되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3천만 원이 지연 발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매입에서는, 자, 제가 산수를 못해서, 자, 1억 8천만 원 중에 2,500, 1,300 뺀 1억 4,200만 원이 일반 매입이고 3,800은 고정자산이고, 지금 소형승용차고 기계장치, 근데 이 중에서 소형승용차가 1,000cc를 초과하니까
16번에 50번 가서 2,500에 250만 원 이렇게 써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얘는 끝이 났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이에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한 가지를 말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책에 있는 건 전부 다 풀어서 제가 다른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정 신고 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누락을 해서 확정 신고할 때 이제 확정 신고 기간에 여기에 들어오죠. 근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반영시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세금 계산서 발행한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하나를 썼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대로 쓰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가 얘를 쓰면 1번 칸 여기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3월 1일 날 쓴 거를 예정 때 누락해서 확정 신고서에 여기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4월부터 6월이라고 하면 여기에 안 들어와 있죠. 근데 이걸 여기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자, 전에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간편집계의 화살표를 클릭해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클릭하고, 그럼 얘는 지금 1기 확정 개시월이니까 2020년 4월이다라고 써서 확인을 하면 누락이라고 체크가 떴죠. 그러면 이제 확정 신고서에 제가 새로 고침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표에는 입력하고 신고서에 안 들어가서 확정 신고서에 넣을 거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3월 달에 신고서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신고서에는 방금 그 금액이 안 들어와 있죠. 그럼 이제 확정 신고서만 들어가도록 하는 게 방금 예정 누락분 탭을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전부 다 뭐 가산세가 있어도 예정 신고 누락한 걸 확정 신고 때 반영하거나 그것만 있었는데, 자, 수정 신고서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이 내용이 2기 확정 신고서에서 누락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걸 더 반영을 한번 해볼게요. 부가가치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수정 신고서가 있게 되면, 잠시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부가가치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보세요. 그리고 저장 버튼 한 번만 누를게요. 저장 버튼 누르셨으면, 자, 다시, 자, 시험 때는 이런 행동 안 해도 되고 그냥, 자, 보시면 10월부터 12월이라고 누르면 신고 구분에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신고 구분 커서가 들어가죠. 그러면 자, 여기에 화살표 눌러서 수정 신고라고 얘를 하고, 자, 확정 신고 때 누락한 거는 그 다음 과세기간 예정 신고에 넣으면 안 돼요. 절대 과세기간에 넘나들 수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신고를 계속 이 신고서에 누락한 거 넣어서 다시 신고하고 계속 1차, 2차, 3차, 저 6차까지 해봤어요. 우리 회사가 빼먹은 게 아니고 거래처가 계속 빼먹은 거 뒤늦게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한 만큼 가산세가 나오니까 일단 받는 거대로 바로바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는 무조건 1차예요. 그럼 1차라고 쓰면 숫자 1이라고 치면, 자, 좌측이 정기 신고한 거, 그리고 이제 우측은 빠뜨린 거를 여기에 추가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빠뜨린 걸. 우리 실무에서는 얘 신고하고 마감 친 후에 빠뜨린 거 매매처 점표에 쓰고 다시 쓰면 자동으로 반영돼서 오른쪽 나와요. 그래서 다시 수정 신고할 건데 우리는 시험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점표 누락한 거 있죠? 그러면 3번 칸에 2,5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정 신고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책이 없는데 세무유급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하는 방법은 봐야지 알겠죠? 수정 신고로 잡고 1차라고 하고 현금 매출이 4번 칸에 200만 원이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2억 5천이면 여기에 2억 5천을 더해야 되겠죠. 여기에 2억 5천 더하면 얘는 8억 2,426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가산세가 있죠. 지금 자 26번 클릭하면 자 26번만이 아니고 자 보세요. 7번, 12번, 16번, 26번 다 클릭하면 탭키 누르라고 하죠. 우리 오른쪽에 창이 있던 내용들은 탭키 누르면 창이 떠서 왼쪽은 정기신고, 오른쪽은 수정신고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 지연 발급으로 3천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줄 거고. 자, 다음 우리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에 얼마였죠? 1억 8천만 원에서 방금 2,800만 원을 빼야 3,800만 원을 빼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 1억 4,200인데 기존에 이 금액이 적혀 있으면 얘는 시험 때 이렇게 복잡한 숫자 많이 안 써요. 지금은 제가 있는 것 가지고 써보니까 그럼 얘는 3,800만 원에 380만 원이고 공제 안 되는 게 2,500이 있으니까 16번 클릭해서 탭을 하면 지금 여기 50번에다가 2,500 더하면 2,55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255만 원으로 수정. 지금 이렇게 해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 문제가 누락했던 거라고 하면 학생신고 때 누락한 거라고 하면 그럼 이 금액들이 다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나는 건데 자, 지금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문제였네요. 왜냐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다가 정기신고 때 낸 세금이죠. 그죠? 얘가 정기신고 때 낸 거잖아. 정기신고 금액. 이번에 수정신고할 거 반영한 게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이죠.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정기신고 때 이 금액만 납부했죠. 그러면 누락한 납부세액은 이 금액의 차이죠. 이해가시나요? 얘가 정기신고할 때 냈다는 거잖아요. 1월 25일 날. 이렇게 신고했는데 빠진 거 넣고 나니까 이 금액으로 신고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금 누락한 세액이 이 금액의 차이겠죠. 이해가시죠? 지금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가산세 계산해야지. 그럼 4,635만 7천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331만 5천 아니 3,315만 7천 원을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20만 원만큼 누락한 납부세액이 나왔죠. 지금 얘 둘이의 차이가 누락한 납부세액이잖아요. 지금 빠진 거 넣고 나니까 이걸 신고해야 됐죠.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가산세로 가서 똑같이 71번에 이 금액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25일 날 해야 되는데 누락을 해서 1월 30일 날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1개월 이내 했죠. 그러면 자 얘는 똑같이 10%예요. 10%인데 90% 감면을 하면 그러면 1, 2, 2,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납부 지연도 1220만 원을 쓰면 창이 뜨고 2021년 1월 25일, 2021년 1월 30일이라고 하면 이 5일 동안의 가산세만 나오게 돼요. 사실 이 이자율의 이자 때문에 우리가 신고할 할 때 수정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도 영세율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은 가산세는 없고. 자, 이게 우리 수정 신고서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락한 납부세액을 문제를 보고 전부 다 더하기 빼기 하셔도 되고 문제로 얘 세액 250, 얘 20만 원, 얘 2,500, 얘 빼야 되는 세금 불공제 빼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방금 저는 얘 둘이의 차이가 지금 정기신고 때 빠뜨린 세금이잖아요. 누락한 세금. 그래서 얘 둘이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 수정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397페이지로 가고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는 끝났어요. 자, 우리 교재에서 다른 곳의 결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결산을 이야기할 건데 결산은 우리가 재무회계할 때에 거의 3분의 2 이상은 이야기를 했어요.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고 이제 새롭게 봐야 될 게 조금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결산에서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인 광고에 이력 썼을 때에 모집 요강에 결산 가능자 적혀 있죠. 구인 광고할 때 그 결산은 이 결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회계 결산이고 구인 광고에 적혀 있는 결산은 100% 법인세 결산이에요. 법인 결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법인 결산하는 회사에 만약에 신입사원 뽑는데 들어가서 말귀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그 회사한테도 피해주고 나도 조심상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 결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 적혀 있는 건 지원하시면 안 돼요. 하더라도 그는 법인 결산을 해본 적 없어요라고 말해야 무슨 말인지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회계장부상의 결산이에요. 회계장부상 결산. 자, 그럼 이 결산은 회계장부에서 저희는 기말 수정분계를 하는 걸 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말 수정분계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우리는 수정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럼 기말 수정분계의 종류는 일단 손익 수정분계가 있고 얘는 발생주의 회계에 맞춰서 우리가 처리를 할 거예요. 손익 수정분계라는 건 얘는 하는 목적이 우리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에요. 올해 정확하게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익 수정 분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자산 부채의 평가를 할 거예요. 자, 참고로 자본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측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하고 부채를 할 건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평가를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정가액이나 시가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또 하는 게 위계산 항목을 제거를 할 거예요. 우리 현금과 부족이라든지 가지급금이라든지 가수금 이런 계정 과목들을 제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걸 다 정리 후에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을 계상이라는 건 회계 처리해서 인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의 법인세를 이제 인식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세가 올해 돈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니까 올해 세금이라고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12월 31일 날 정리를 해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수정 분계들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이 결산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에 수동 결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자동 결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수동 결산은 우리가 본인이 직접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직접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건데 자동 결산이라는 건 계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여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하야라고 적었네. 계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금액만 넣어주면 컴퓨터가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잘 이용하는 게 우리 자동 결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동 결산은 얘는 수동 결산 완료 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의 값이 틀려요. 그래서 틀린 값을 분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왜냐하면 수동 계산 직접 우리가 분계해 놓은 값까지 전부 다 불러들여서 사용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동 계산을 하고 나서 그리고 자동 계산할 거예요. 근데 얘가 편해요. 특히 처음 우리가 만나시는 분들은 계산을 접하시는 분들은 얘가 편하기 때문에 주로 이걸 쓰고 싶어 하는데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모든 회계 프로그램이 똑같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마다 지원하는 내용이 틀려요. 그럼 우리는 지금 K랩이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보게 될 건데 자, 그럼 우리 컴퓨터로 회사 3004번으로 갈게요. 3004번 미래산업으로 가서 3004번 미래산업으로 가면 자, 계산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하시고 그럼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회계기간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괜히 날짜 쓰지 마세요. 감독관한테 뒤에서 보면 12월부터 12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 메뉴 이용한 문제는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면 되는데 본인이 마음이 급하니까 계산이라고 12월부터 12월, 1월부터 10월 난리도 아니에요. 왜 입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엔터 치면 되는데. 자, 그죠? 자, 그럼
자, 지금 이 결산자료 입력해서 지원해주면 자동 계산 되는 가능한 항목인 거고, 여기서 지원 안 해주면 그냥 수동 계산 할 수밖에 없는 항목인 거예요. 그럼 왜 자동 계산, 수동 계산을 먼저 들여다보냐면 무조건 얘를 먼저 우선 분개를 해야 되거든. 이거 다 끝내고 얘 들어와야 되지. 얘부터 들어가면 얘 입력하는 순간 여기서 쓴 애가 틀리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동 계산 먼저 해야 되니까 내가 편하게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쓸 수 있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전체 흐름만 먼저 보면 결산자료 입력은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조금 아래로 내리면 번호 순대로 매출 총이익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고,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죠. 이게 손익계산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손익계산서의 순서에서 여기 결산 반영이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가 뭔가를 수정하거나 결산에 반영할 정보를 주는 곳이고, 결산 전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이 라인은 우리가 장부를 조회하는 일을 수고를 들어주려고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인 거에 프로그램들은 우리 스마트하고 제가 비교를 자주 하는 편인데, 여러분한테는 회사가 이 두 개 제일 많이 쓸 거니까. 그런데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결산에 입력할 금액만 쓰도록 되어 있지, 우리가 여기는 결산이 마무리가 됐구나. 죄송해요. 결산 마무리 안 되는 회사가.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장부에 대한 정보가 없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결산할 때에 사용할 거에 대한 정보를 쓰면 오른쪽에 금액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우리 K랩은 좌측에 결산 전 금액이라는 게 보여요. 이건 뭔가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참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참고를 해서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칸이 여러분이 금액을 쓴다면 분개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 분개를 하면 결산 후에 이렇게 금액이 바뀐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떤 지원들을 해줄 수 있는지를 분개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건 우리 좀 쉬었다가 저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